어느 늦은 봄날 저녁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 남자가 퇴직 기념패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받은 이 작은 크리스털 조각은 그의 손바닥만 했고 표면에는 귀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실 장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감각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켜두었던 형광등이 갑자기 꺼진 것처럼 그의 내면에는 이제 고요한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이었을까? 부장이었고 팀장이었고 이사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던 날들,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고 부하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주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모습, 상사가 기대하는 모습, 동료들이 인정하는 모습. 그런 역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곧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1818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집필한 이 방대한 저작에서 그는 인간이란 끊임없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운동하는 비극적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권태를 견디지 못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퇴직한 남자는 지금 바로 그 권태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과 칭찬, 승진과 성과급,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그와 함께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은 이제 새로운 부장님과 회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책상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고 그가 20년간 앉았던 자리에는 낯선 이름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생의 지혜라는 저서에서 타인의 평판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185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완성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 중에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미지를 위해 정작 진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남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도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회사 일, 자녀 교육, 집안 살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회사라는 주제가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독립했고 1년의 명절 때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만 대부분은 장식용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 프로젝트, 다음 회의, 다음 실적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선물해준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지만 단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국어라는 자의 비참함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는 공기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손으로 움켜쥘 수 없고 병에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 평생을 무대 위에서 춤을 춥니다. 타인이 원하는 춤을 타인이 좋아하는 리듬에 맞춰서. 그러다 어느 날 무대의 조명이 꺼지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박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기한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진짜 나는 관객들도 나 자신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남자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이 넘은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매일 이 거울을 보았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처음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이었지 이 사람 자체는 아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몰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그러나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충족은 새로운 욕망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남자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저녁 도시락을 사는 사람들, 학원차를 기다리는 아이들.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1662년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고 자극을 찾고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그 도피의 끝에는 결국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쓰고 밤새 친구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 대기업에 들어가거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사 시험을 준비하며 시집들을 책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입사 후 첫 10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야근, 주말 근무, 회식. 상사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했고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30에 결혼했고 32에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아이의 분유값, 학원비, 대학 등록금. 승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며 그는 비로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했고 아파트를 샀고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너 정말 잘 됐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해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50대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사로 승진했지만 임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보다 어린 후배들이 그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의 의견은 예전만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회사에서 끝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직함을 잃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0이 되었고 회사는 그에게 정중하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의 말은 친절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대 위의 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연기한 역할이 끝났고 이제 무대의 불이 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었지만 고독을 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살아왔을까? 아버지가 원한 살, 회사가 원한 살, 사회가 원한 살. 그렇다면 내가 원한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아파트 단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출근할 회사도 없고 만나야 할 거래처도 없고 제출해야 할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의 달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할 상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역할 뒤에 숨어 살다가 역할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는 실체가 없는 공기였고 그 공기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이 모래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한 줄기 파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아내의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책이나 좀 할까봐.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산책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아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김 부장, 옆 동의 박 과장. 그들은 여전히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들의 인사는 예의 바른 것이었지만 남자는 그 속에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아직 현역이고 저 사람은 이미 은퇴했다는. 남자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학 동기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 달 모임은 남자가 퇴직한 지 보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들의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보자. 퇴직 축하도 할 겸.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8명의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 이야기를 했고 정 사장은 최근 따낸 수주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떻더라. 우리 회사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을 치네. 남자는 조용히 고기를 구우며 듣기만 했습니다. 야, 너는 이제 편하겠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위로의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더 이상 현역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한 친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우리 다음 달에도 보자. 그 말은 친절했지만 남자는 알았습니다. 다음 모임에 가면 이번보다 더 투명해질 거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고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60년대 게르만 전선에서 명상록을 썼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생각과 평가에 매달려 삽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선택을 비난하지는 않을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 후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이나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아내와 함께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장에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퇴직하셨다며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친척들의 인사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동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여유를 가지려고. 그러나 대화는 곧 다른 사람들로 옮겨갔습니다. 여전히 현역인 사람들, 최근에 승진한 사람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낸 사람들. 그들이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은 뭐 하세요? 취미 생활이라도 하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미 없이 인터넷을 뒤적거리거나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골프 좀 치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골프에는 관심도 없었고 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럴듯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퇴직한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볼까, 쓸모 없어진 사람으로 볼까? 에픽테토스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태어났다가 자유인이 된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의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다마록에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즉,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남자가 괴로워한 것은 퇴직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를 괴롭힌 것은 퇴직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머릿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그가 살기에 너무 좁고 비좁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산소도 없고 빛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자는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아니구나. 더 이상 이사님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고 그 어떤 직함도 없는 사람. 그냥 한 명의 60이 넘은 남자.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약간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카페에서 그냥 커피를 마시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것은 외로움인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평가받지 않을 자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기로 한다. 나는 타인의 머릿속에서 벗어나기로 한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글을 쓰면서 그는 조금씩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네카는 1세기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의 판단을 진리의 증거로 삼지 마라. 특히 삶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가장 나쁜 것들이 대다수의 찬성을 얻는다. 우리는 대중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종종 틀립니다. 아니, 대중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이지 대중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카페를 나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적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나무들은 누가 보든 말든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자라지도 않고 비난받을까 두려워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친척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봐, 아내가 실망할까봐, 자식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그러나 잠깐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선의 샘이 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칭찬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비난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걷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싶어서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언제였던가.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서둘렀고 주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동창 모임에는 가지 않기로. 억지로 웃으며 그들의 성공담을 듣지 않기로. 그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고.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기로. 형식적인 관계, 의무적인 만남에서 벗어나기로.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산책 어땠어요? 남자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내 마음이 편안했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풀린 표정, 조금 더 부드러워진 눈빛. 저녁을 먹으며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사람들 모임 나가지 않으려고.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서 힘들 필요 없잖아. 아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누가 뭐래요. 그날 밤 남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나온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감옥의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다만 그가 나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바깥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메시지가 왔는지 이메일이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급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1월 초겨울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은 봉사활동을 나갔고 이틀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고요함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을 넘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남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른 아침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드립하는 과정. 예전에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을 이 행위가 이제는 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가서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15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향했고 아이들이 학교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도 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항상 서두르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항상 다음 일정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디로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공허함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내면으로의 은퇴를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70년대 다뉴브 강변의 전쟁터에서 명상록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지휘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로 해변으로 산으로 은퇴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평범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 속으로 은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곳도 사람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신처는 없다. 남자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이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있었지만 그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주는 만족감. 예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점심은 항상 급하게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에 가서 빨리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그는 밥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혼자 먹는 식사지만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밥알의 식감, 김치의 아삭함.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향유구나. 외로움 롤리너스과 고독 살러투드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홀로 있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대화가 끊기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후에 그는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전에 사두었던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꺼냈습니다. 책장을 펼치자 누렇게 변한 종이에서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어려운 철학 용어들이 나왔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1830년대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정오에 산책을 하고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산의 능선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 항상 이 아파트에 살았지만 항상 서둘렀기에 주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이 바람, 이 고요함.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시끄러운 모임도 분주한 일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혼자 서서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만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아내의 질문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냥 있었어.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평화로워. 그의 대답에 아내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있는 게 좋더라.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것 같았는데.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남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았고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노트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고독을 배웠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존재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글을 쓰면서 그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내적 자유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1세기의 노예로 살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기록한 엔케이리디온 편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남자는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자는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은 수억 년 동안 저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찬사도 비난도 필요 없이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그저 존재하면 되는 것 아닐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닐까? 세네카는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물러나라. 혼자 있는 것을 배워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들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풀들이 흔들리고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우아해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의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이 지난 12월 초 남자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구석구석 손으로 펴서 주름 하나 없이 만들었습니다. 베개도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이 작은 행위가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가 침구를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흔히 덕 또는 탁월함으로 번역됩니다. 아레테는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행위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침구를 정리하는 것, 식사 후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남자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면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둘러 대충 했지만 지금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꼼꼼하게 면도날을 움직였습니다. 면도가 끝나고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자 상쾌한 향이 났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신경을 썼습니다. 갈색 면바지와 베이지색 스웨터를 골랐습니다.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역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예정이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굽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과일을 썰었습니다. 식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냅킨도 깔고 잔도 제대로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정성을 들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토스트의 바삭함, 계란의 부드러움, 사과의 아삭함.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1세기 로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 중에는 로마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거창한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마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 포도주를 쏟았는가 그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이를 잃었는가 그것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남자는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규율들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기, 침구를 정리하기, 정성스럽게 세수하고 면도하기, 단정한 옷 입기, 정갈한 식사하기. 이 작은 규율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싱크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행주도 빨아서 널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선전 수행자가 차를 우리듯이. 일본의 선승려들은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여깁니다. 밥을 먹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마당을 쓰는 것.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13세기 일본의 선사 도겐디오주의에는 전심요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묘한 도이다. 깨달음은 산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행위 속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남자는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책장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집중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머무르기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의 행위를 마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그는 전쟁터에서도 적물을 볼 때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모든 행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보든 안 보든 칭찬받든 안 받든 자신은 자신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활용했습니다. 김치, 햄, 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볶았습니다. 밥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올려 완성했습니다.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왼발, 오른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책을 읽는 학생.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바꾸라. 남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 직장인이 부럽지 않았고 저 사업가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그가 만든 규율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했습니다. 12월 3일, 오늘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평온함을 느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배웠다. 세네카는 1세기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저서 분노에 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나쁜 습관을 고쳤는가, 어떤 악덕에 저항했는가, 어떤 면에서 더 나아졌는가. 남자도 이제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침에 침구를 정리한 것,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한 것, 산책하며 현재에 머문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그를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하루였어.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식사 중에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대화. 예전에는 듣는 척만 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덕의 실천이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식사 후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많이 변했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편안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걸 느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삶이 좋아. 밤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침실로 들어가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그의 규율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허둥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이 작은 준비가 내일 아침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점심 후에 잠시 나태해져서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고 산책 중에 한 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다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려고 노력하라. 남자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작은 규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완성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세상의 어떤 훈장보다 무겁다. 이 깨달음이 그를 평온하게 했습니다. 타인의 박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다시 5시 30분에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구를 정리하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작은 규율들이 그의 삶을 지탱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는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쥡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는 이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재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저 이 순간, 이 고요함, 이 평온함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달려왔습니까? 수십 년을 남들의 시선 속에서, 남들의 기대 속에서, 남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어야 했고, 집에서는 헌신적인 부모여야 했으며,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당신은 견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짐이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묶여 고통받는 존재이지만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이제 그 평정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평가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었던 갑옷을 벗어던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갑옷이 당신을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짓눌렀다는 것을요. 무거운 쇠갑옷을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제네권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 별장으로, 바닷가로, 산으로 은퇴하려 한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은퇴는 자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 깊은 은퇴의 의미를 압니다. 멀리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여행을 계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당신 영혼의 가장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당신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천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처럼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도 있고 동네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들이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생산하고 성취하고 증명해야 했던 당신에게 이 고요한 시간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충분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당신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적었던 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상사에게 칭찬받았다. 기분이 좋다. 아이가 1등을 했다. 자랑스럽다.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다행이다.
그 일기들을 읽으며 당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기쁨이 타인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행복이 외부의 승인에 의존했습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면의 움직임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산책 중에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골목길을 지나쳤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슬프기도 했고 그립기도 했다. 저녁 식사를 혼자 준비하며 문득 이 고독이 불행이 아니라 자유임을 깨달았다. 이런 기록들이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옛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임에 나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갔을 것입니다. 아니,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성을 보여줘야 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마운데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에서 가르쳤습니다. 자유인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강제되거나 방해받거나 구속받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이 막히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사슬에서 벗어났고 사회적 평판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으며 끊임없는 비교라는 고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을 거닐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나뭇잎들도 한때는 푸르렀고 봄에는 새싹이었으며 여름에는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할 일을 다하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그 낙엽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떨어지느냐, 왜 더 나무에 매달리지 않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를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계절이 있고 때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고요히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노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은 삶의 저녁 무렵과도 같다. 아침에 활기는 없지만 저녁에 평온함이 있다. 욕망은 사그라들고 평정심은 깊어진다. 당신은 이제 그 평정심의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지 않으며 소유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 말입니다. 요즘 당신은 사소한 것들에서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침대의 부드러움, 첫 모금 마시는 커피의 향긋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저녁 햇살이 방안을 물들이는 순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급했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하루하루는 여전히 선물이며 당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은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제12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성체는 침범당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그 내면의 성체를 건설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안전하고 평온하며 자유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훈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므려. 가장 큰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므려. 가장 깊은 관계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므려. 가장 진정한 사랑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므려.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행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행복, 소란스럽지 않지만 깊이 있는 행복,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또 하루를 당신답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됩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은 마침내 가장 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차려놓은 성찬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환영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을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다. 당신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드디어 바로 세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호흡 소리만 들립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침내 도달한 이 평온, 이 고요, 이 자유. 그것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밖을 향해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자신이라는 집으로, 당신 영혼이라는 안식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평온하게 쉬고 있습니다.